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자금세탁방지연구소 소장 정재열 대표입니다. 오늘은 이제 가상자산과 자금세탁 방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육로 대표님이 한 20분 정도 얘기하고 나머지는 주로 토론을 메인으로 하자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소리 들리시죠? 네, 네. 잘 들립니다. 일단 오늘 말씀드릴 거는 제가 준비한 거는 1, 2, 3번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뭐 20분 동안이라서 길게 말씀 못 드리고 또 다른 또 시간에 만나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내용은 이제 가상자산과 자금 세탁, 머니 런더링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자금세탁방지연구소 근황, 최근에 하고 있는 일, 최근에 하고 있는 일 중에 이제 CBDC 수주 내용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7월 19일 날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하고 시장 감시에 관한 얘기인데요. 20분 동안 이 내용은 다 할 수는 없고 한 20분 동안 어쨌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가상자산하고 그다음에 자금 세탁인데요. 자금 세탁 보시면 지금 이 보시는 변기가 77억 원짜리입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개념미술 작가 마우리치오 카델란의 황금병기입니다. 아메리카라는 작품인데요. 이게 이제 이거는 작품이어서 77억 원이지만 보통 이렇게 변기를 황금으로 만드는데 한 55억 정도가 듭니다. 근데 이게 이 변기가 실제로 자금 세탁에 많이 쓰이는데 어떻게 쓰이냐면 이제 실제 한국에서도 일어난 일인데요. 북창동에 가면은 그 1세대들 돈 많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밑에 이제 종로에는 금은방들도 많죠. 그분들이 이제 자금 세탁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매해 그 욕실을 안방에 있는 욕실을 리모델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돈이 적을 때는 수도꼭지를 금으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배관을 바꾸고 그 다음에 세면대를 갖다가 금으로 바꿉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변기도 금으로 바꾸죠. 그러면서 이게 이제 보통 우리도 아파트를 리모델링 할 경우에 34평이라든지 이런데 몇 천만 원씩 1억씩 들잖아요. 근데 이제 성북동에 있는 그 오래된 그 주택을 갖다가 리모델링 하면 그게 뭐 몇 억, 10억 이렇게 리모델링 한다는 거에서 누가 아무런 그 반론을 제기할 사람들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한 2, 3년 주기로 그 리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그 리모델링을 하면서 안방에 있는 그 욕실에 있는 부품들을 이제 금으로 이렇게 바꿔가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 중산층이라든지 이런 이제 돌아가셔서 상속이 발생을 하면 대부분은 그 은행연합회의 전계좌 조회라든지 금감원의 상속재산 조회 이런 걸 먼저 하는데 이런 그 부잣집, 재벌집에서는 어디부터 뛰어가냐면은 화장실부터 뛰어갑니다. 그래서 큰형은 욕조, 이게 변기가 55억이니까 욕조는 더 많이 금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이 욕조는 내 거다. 그다음에 이 변기는 둘째, 그다음에 세면대는 셋째.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금융재산은 어디 달아나는 게 아니니까 상속이 일어나는 순간 목욕탕에 가서 이거부터 뜯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어, 이런 식으로 자금 세탁에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죠. 그렇지만 이런 거는 대부분 물리적으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큰 아들, 작은 아들, 그다음에 뭐 막내 아들이 이걸 띄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명색이 그래도 재벌 회장이고 이런데 그러니까 인부들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뭐 자기 친인척들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게 다 노출되니까 어쨌든 이런 지금 아메리카라는 작품이 실제 77억 원짜리 금 병기가 있지만 우리가 모르는 그런 집에서도 이렇게 매해 2, 3년 주기로 욕실을 금으로 바꾸는 그다음에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 일례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자금 세탁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은 증여세하고 상속세, 아까 말씀드린 그림에서 본 것처럼 저 무거운 변기를 띄고 설치하고 띄고 이게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증여세하고 상속세를 내지 않고 내 재산을
내 자식들에게 주고 싶을 때는 코인을 사용하면 매우 쉽게 증여나 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콜드 월렛이라고 불리는 작은 크기의 USB에다가 코인을 담아서 암호와 함께 자식들에게 알려주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설 금고나 은행의 대여 금고에 금괴나 US 달러, 엔화를 모아둘 필요가 없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뇌물 같은 경우에도 힘들게 5만 원권 현찰을 구해서 남몰래 이제 지하 주차장에서 사과 상자나 아니면은 비타민 음료 상자에다 담아서 코인을 건넬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아하게 호텔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코인이 담긴 USB만 건네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이런 콜드 월렛에다가 그 코인을 담아가지고 비밀번호 알려줘서 아니면 아이들한테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화면에서 봤던 것처럼 변기라든지 아니면 세면대처럼 무거운 거 아니면은 그 사과 상자에다 돈을 담아서 줄 필요가 없이 이런 USB 같은 데다가 콜드 월렛을 담겨주면 증여세, 상속세, 뭐 뇌물수단으로 사용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내 재산 해외 도피 같은 경우도 한국은행이나 세관에 신고를 하고 나가는 불편하고 위험한 방식 대신에 코인을 USB에 담아서 해외로 가지고 나가면 됩니다. 공항에 검사 때 엑스레이가 만약에 걱정이 된다면 뭐 그럴 리도 없지만 심지어 USB에도 담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2차원 바코드를 종이에 출력해서 그냥 성경책으로 만들면 됩니다. 성경책에다가 만들거나 아니면 뭐 여행 중에 읽은 책으로 위장해서 비행기에 탑승을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트코인 그 종이 지갑을 만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런 종이를 갖다가 뭐 성경 겉펴지는 성경이라든지 아니면 뭐 바람과 함께 사라진다라는 원서에다가 커버링만 하고 내용 자체는 이렇게 이제 종이 지갑을 갖다가 프린트해서 가져가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이제 마약이라든지 이런 데 다크웹에서도 마약을 구매할 때 만날 필요도 없는 거죠. 코인을 쏘고 다크웹을 통해서 쏘고 그다음에 던지기 수법으로 공원이나 다세대 에어컨 공조기 뒤에서 이제 마약을 수령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인이 자금 세탁에 이제 많이 쓰이고 있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뭐 개인뿐만이 아니라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이제 러시아를 제재하기 위해서 러시아의 금융회사들을 스위프트망에서 퇴출시켰습니다. 그래서 국제금융결제망에서 퇴출시켰는데 그래도 큰 영향력이 별로 없었어요. 물론 이제 러시아도 독립적인 결제망, 그다음에 중국도 독립적인 결제망을 만들었지만 그 에너지 수출 대금이라든지 이런 게 루블화나 위엔화를 했지만 결국 한계에 봉착했기 때문에 그 해결책으로 코인을 많이 사용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북한도 러시아에다가 뭐 탄약이라든지 무기를 많이 제공했잖아요. 그러한 결제 대금도 코인으로 받아서 사용하는 등. 그래서 어떤 뭐 개인의 뭐 작은 탈세라든지 아니 이걸 떠나서 아니면 고액 자산가의 상속세, 증여세 누락 그다음에 이제 국가적으로도 스위프트망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러한 이제 코인이 자금 세탁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스위프트 개인들이 외국으로 송금할 때도 스위프트 코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송금 자체를 이게 없으면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나라가 북한이 예컨대 수출이나 수입을 했더라도 스위프트를 통하지 않으면 돈을 받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1977년에 유럽과 미국 시중은행들이 국가 간의 자금 거래를 위해서 설립한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스위프트. 현재 전 세계 200여 개 나라, 11,000여 개 금융기관이 매일 이 스위프트 망을 통해서 돈을 지불하고 무역 대금을 결제하고 있습니다. 달러와 유로화 결제 지급에서 이런 국제 금융 거래를 할 때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암호화한 특수 금융 메시지를 통해서 자금을 거래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이 스위프트를 제재에 사용을 했었던 대표적인 사례가 2012년 그 당시 핵 개발하던 이란을 제재할 때였습니다. 미국과 EU가 이란에 대한 경제 금융 제재로 이란 중앙은행을 비롯한 30여 개 금융기관들 또 기업들을 스위프트에서 강제 탈퇴시켰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란은 석유와 가스 수출이
국가 수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나라인데 수출을 해도 돈을 받을 길이 없으니까 치명타를 입었고 이것이 이란이 핵 개발을 포기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물론 북한은 대부분의 거래가 중국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스위프트 없이도 할 수 있다. 그래서 큰 타격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위프트에서 러시아를 퇴출시켰지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제재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스위프트망 외에도 본인들의 결제망을 만들었는데 그게 어쨌든 잘 돌아가고 있고 또 대안으로서 블록체인이라든지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라든지 다른 그 결제 수단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세상은 이제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도 사용이 된다. 그럼 이제 자금 세탁을 이제 어떻게 막을 것이냐. 이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뭐 믹싱 서비스라든지 여러 가지 추격을 피하는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크웹, 다크코인, 프라이버시 코인 이런 것들은 이제 트레이스를 못하게끔 하는 그런 데 이제 적용이 돼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옆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호랑이 하는 게 있는데 정통적인 우리나라의 자금 추적 방식은 목을 지키거나 아니면 모리 사냥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추적 사냥하고 그다음에 모리 사냥이 있는데 추적 사냥은 계속 트레이스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체인얼리스라든지 이런 툴 같은 경우 트레이스하는 툴을 갖고 계속 쫓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게 가다 보면 지금 현재 그 트레이스하는 툴로는 한 40% 정도만 클리어하게 추적이 되고 60%는 아니면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고 시간이 걸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추적 사냥은 만약에 저 호랑이를 갖다가 잡으려고 호수들이 쫓아가다 보면은 그 험준한 산맥을 뛰어다녀야 되고 아니면은 역습을 당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추적 사냥은 이제 실질적으로 너무 위험하고 코스트도 많이 들고 그다음에 힘든 그런 사냥법이 추적 사냥법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은 모리 사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리 사냥은 모리꾼이 야수를 북이나 꽹과리로 위협해서 목으로 몰고 가고 사냥꾼은 이제 목에 숨어 있다가 사냥하는 방식인 거죠. 그래 이제 뭐 위협하는 거는 뭐 트래블 룰이라든지 뭐 이런 걸 적용한다든지 각 국에 있는 규제 이런 거기 때문에 하는 거고 목은 이제 피아트랑 교환되는 시점, 거래소에서 일어나는 시점에 대부분 이 모리 사냥, 목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그 피아트랑 바뀌는 시점에 검거하게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코인 실명제인 트래블룰은 코인에 꼬리표를 붙여서 가상자산의 투명성이 높이기 위한 몰이꾼의 몰이행위라고 보시면 되고요. KYC, Know Your Custom은 코인이 음지에서 양지로 나온 길목, 목에서 범죄꾼을 잡는 이 목에서 하는 자금 세탁 방지를 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적 사냥을 하거나 몰이 사냥, 이제 추적 사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인얼시스 같은 툴 같은 경우를 이용하는 경우, 몰이 사냥은 코인에다가 꼬리표를 붙여놓고 그래서 이제 램프라 그러죠. 피아트하고 그 코인하고 교환이 일어나는 거래소 같은데 이런 데서 이제 적발하게 되는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한국자금세탁방지연구소에서 주로 하고 있는 거는 뭐 경제교육 이거 옆에 보시면은 이건 이제 그 중소기업 신입 직원들이라든지 경제교육을 잘 받아보지 못하셨던 분에 대해서 경제교육 및 재테크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AML에서는 올해는 K캠스라고 성대에서 하는 그 자금 세탁 방지 과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송구섭 사장님이 하는 A캠스라고 이제 외국에 있는 민간 자격증이죠. 자금 세탁. 크게 두 개 틀로 이루어졌는데 A캠스 비용이 너무 비싸다. 이게 한 300만 원 두고 시험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불만들이 많아서 금융당국에서 금융위원회하고 금정보분석원의 티팩이라는 이런 시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티팩이 올해 처음 실시가 되고 이거는 뭐 6만 6천 원에 뭐 응시료 따로 해봤자 뭐 이렇게 안 비싸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올해는 K캠스에서 A캠스로 티팩이 수렴될 그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GPTS를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그 대한민국에서는 처음으로 예, AML GPTS를 만들었는데 지금 보면 세계적으로는 랭킹 한 3위쯤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뭐 여기서는 안 나왔는데 핀셋 AML이랑 뭐 해가지고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은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투자 자문업자는 특근법상 금융회사인가? 투자 일임업자는 특근법상 금융회사인가? 이건 근데 변호사님도 잘 몰라요. 이게 되게 애매한데 대부분 금융회사면은 다 제가 자금세 특근법상 금융회사인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투자 자문업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AML 의무가 없고요. 투자 일임업자는 AML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재밌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뭐 따로 이렇게 제가 특수하게 학습을 시켜놨기 때문에 변호사님들 상담하는 거와 그러니까 그 AML 전문 변호사님 그 정도를 뛰어넘는 레벨의 챗 GPT AML 챗봇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많이 사용해 주시면 재밌고요. 그래서 웬만한 것들은 다 답을 해주고 있고 이렇게 아주 그 디테일한 것도 제가 이제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사용해 보시다가 좀 이상하다 그러시면 제가 또 얘가 헛소리하면 AML GPT 헛소리를 하면 또 학습을 또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리아 AML CFT 랩이라는 AML 전용 GPTS를 만들었는데 이용을 많이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제 CBDC하고 AML인데요. 이제 CBDC를 어쨌든 이제 도입을 해야 되는데 CBDC 하는 거에 고민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있는 현찰은 익명성이 있기 때문에 현찰을 사용하는 거고 그 익명성이 있다라는 것을 다 국가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개인 간의 어떤 그 금융 거래라든지 개인 간의 캐시 거래에 대해서는 정부가 관여를 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CBDC도 만약에 만든다 그러면 디지털 커런시이긴 하지만 이것도 어느 정도 익명성을 보장해 줘야 CBDC의 생명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맑은 물에서는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 중앙은행에서도 익명성을 약간 보장해 줘야 완벽한 CBDC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지. 우리가 모두 다 국가에서 조지웰처럼 다 투명하게 추적한다. 그러면 이 시스템은 시장에서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CBDC에서 하는 거에서 저랑 같이 작업하는 게 뭐냐면 이 어떻게 하면 지금 현재 있는 캐시웨어와 같은 익명성을 보장할 수가 있는가? 거기에 대한 거를 이제 현재 용역을 수주받은 겁니다. 그래서 CBDC는 어쨌든 한국은행이 이제 은행에 지급준비율처럼 우리가 넣어주듯이 한국은행에서 이런 은행용 토큰이랑 일반적인 그러니까 홀세일이랑 리테일 세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두 개를 분류를 해서 이렇게 이제 운영하도록 현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two tier model and relationship between entity 해가지고 티어 1은 중앙은행에서 이 중간에 있는 은행들,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업은행들한테 토큰을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갖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AML은 이 중간에 있는 은행들, 금융회사들이 의무가 부여되는 거지 중앙은행은 현재 법상으로 AML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은행이 크게 AML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KYC, Know Your Customer이라든지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STR, 그 다음에 고액 현금거래 CTR은 이 참여 있는 노드를 담당하고 있는 금융회사 등이 의무가 부여되기 때문에 지금 금융회사들이 더 이제 그 많은 시스템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은 CBDC를 도입했는데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AML 사고도 나면 안 되고 또 이런 거에 대한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받고 싶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저들은 이제 이 코인들을 받는 이런 형태로 이제 지금은 투티어 모델로 현재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보면 이제 스위프트의 이제 CBDC의 두 번째 샌드바트 커넥터 테스트 성공 선언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보신 것처럼 이 CBDC가 그냥 한 개 국가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스위프트의 CBDC를 연동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고라 프로젝트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BIS 주요 국가하고 그 5개 기축통화국이랑 7개 중앙은행이 국제금융협회랑 이제 아고라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디지털 화폐가 개발이 되고 그다음에 이게 전 세계적으로 스위프트망에 연동이 되게끔 만들려고 하는 게 지금 현재 한국은행과 세계 중앙은행들의 이슈인 겁니다. 해외 송금을 하는 데는 보통 사흘에서 나흘이 걸리는데요. 북한의 김정은과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 외국에 보낸 돈이 미국의 한 은행에 한 달 가까이 묶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 신아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사는 언니의 계좌로 3천만 원을 송금한 김정은 씨. 그런데 2주 정도가 지나 언니로부터 돈이 입금되지 않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자신의 이름이 북한 김정은과 같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미국 중개은행을 거쳐 남아공의 한 대형은행으로 송금됐는데 남아공은행이 송금자 이름 김정은을 보고 미국 중개은행으로 돈을 돌려보낸 겁니다. 남아공은행이 북한의 김정은이 보낸 자금일 수도 있다고 의심을 한 겁니다. 대북제재에 참여하는 은행들은 영문 철자가 비슷하기만 해도 신원 확인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에 문의해보니 송금이 지연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송금이 늦어지면서 김 씨의 언니는 체결하려는 주택계약도 못하고 있습니다. 에서 대처가 없었다는 거죠. 그냥 인적사항 적으라면 적고 주자 적으라면 적고 다 돼가지고 송금을 끝나면 저희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신한은행은 미국 중개은행에 신원 확인 자료 등을 보내며 송금을 독촉하는 것 외에는 뾰족한 대안이 없다고 설명합니다. 미국 워낙 제재들이 강해서 이분은 그 자금하고는 전혀 관계없다라는 소명들을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대북 제재의 불똥이 애꿎은 동명이인들에게 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아람입니다. 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스위프트의 CBDC를 연동을 해서 5개 기축통화국가들이랑 그다음에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CBDC를 스위프트에 태워서 할 때 아까 김정은이라든지 김정일이라든지 이런 테러리스트라든지 아니면 요주의 리스트니 와치리스트 필터링을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도 이제 또 중앙은행들의 고민인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모순 이게 참가 방패를 이제 동시에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해결책이 우리 이응노 교수님이 주 전공인 그 제로 날리지 폴토 영지식 증명을 이제 사용하려고 방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익명성하고 자금 세탁 방지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 영지식 증명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라고 하는 게 이제 제가 이번에 한국은행에 수주한 그런 프로젝트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내용을 현재 지금 한국자금세탁방지연구소에는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크게 이슈가 되는 게 바스프 쪽에서 이슈가 되는 게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하고 시장 감시인데요. 뭐 최근까지 FDS다 막 이런 이제 잘못된 그 보도가 나왔는데 오늘 처음 그 FDS가 아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12조는 서베일런스 시장 감시라는 이제 제대로 된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7월 19일까지 이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바스프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우리가 AML 시스템이 다 완비되어 있다고 하더라고 해도 이걸 추가로 돈을 더 들여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 시장 감시 이 서베일런스 시스템은 AML 시스템보다 돈이 더 많이 들면 들었지 적게 들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작년에 그 임창정 라더견 사건이 일어나면서 시장 감시를 하는 그 스팬이 더 넓어졌어요. 프롬 데이터 투 데이터가 옛날에는 그 작전 세력이 한 달이나 길어봤자 1분기 3개월 갖고 작전을 했는데 라더견 임창정 그 작전 세력은 5년 데이터를 가지고 그 조금씩 주가 조작을 했기 때문에 모든 앞으로에 나오는 서베일런스 시스템은 기본이 5년을 그 트레이스하고 5년을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그 원화거래소뿐만 아니라 다른 가상자산 사업자들도
그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면 AML에 대한 그 시스템보다 더 많은 돈을 들여야 한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가상자산 사업자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지금 현재 가장 고민하고 있는 거는 7월 19일 날 이 서베일런스 시스템을 어떻게 만드냐가 가장 큰 고민인 거죠. 예. 이건 뭐 라더견 그 내용입니다. 들어가겠습니다. 네, 제가 번 모든 제안을 이게 뭐냐면 제가 한 30년 정도를 잘 살았거든요. 누군가에게 돈을 다 주겠다고 한 가수 임창정 씨. 유통가에서 손절당하고 검찰 수사 대상이 되기까지 주가 조작 사태에 연루된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허점을 이용해 돈을 번 투자자문업체 대표와 투자자들, 그리고 이들이 올린 주가를 폭락시킨 사람들이 뒤엉킨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이젠 수사기관의 손에 넘어간 이 영화 같은 사건의 전말을 짚어봅니다. 주식시장에서 사흘째 특정 종목들이 지난달 말 주식시장에서 선광, 서울가스, 삼천리, 다우데이터 등 9개 종목이 연일 하한가를 쳤습니다. 모두 외국계 증권사 SG, 소시에테 제너럴에서 매도 물량이 쏟아졌습니다. 검찰과 금융당국은 이 사태의 핵심 인물로 투자자문업체 대표 라더견 씨를 지목했습니다. 보통의 작전은 짧은 시간에 주가를 올려놓고 파는 치고 빠지기식으로 진행되는데 라 씨는 달랐습니다. 검찰과 금융당국은 라 씨가 3년 전부터 이 종목들을 천천히 끌어올린 걸로 보고 있습니다. 투자자 명의로 된 휴대전화와 증권 계좌를 가지고 서로 사전에 가격을 정해놓고 사고 파는 방식으로 조금씩 주가를 올린 겁니다. 이런 거래는 불법이지만 워낙 눈에 띄질 않다 보니 감시망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불법이라는 걸 알고도 고액을 투자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라씨 일당이 돈잔치를 하던 중 갑자기 주가가 폭락한 겁니다. 수익은 떨어지고 수사망은 좁혀오고 라씨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 하락을 제가 무슨 작전하다가 실패해가지고 마치 폭락한 것처럼 이렇게 지금 포장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만약에 이걸 급등을 위해서 막 이렇게 시세를 조정을 하고 그런 내용을 주가 조작도 급락도 내가 아니다. 이득을 본 사람이 바로 그 배우다. 그러면서 김익래 다오키우그룹 회장을 지목했습니다. 양도세 낼 돈은 100억밖에 안 돼요. 근데 왜 여기서 600억을 파냐 이거죠. 사간 그 외국인이 대량 매도를 때렸고 그 다음날 폭락이 나온 거예요. 정황상 이상하잖아요. 폭락 사태가 발생하기 직전인 지난달 20일 김 회장은 600억 원에 달하는 다우데이터 140만 주를 팔았습니다. 자녀들의 증여세를 마련하기 위한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했지만 증권사 오너가 하필 이 시기에 주식을 팔았다는 걸 우연이라고 보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김 회장은 결국 사퇴했습니다. 높은 도덕적 책임이 요구되는 기업인으로서 한 그룹의 회장으로서 사회적 우리를 익힌 점. 김 회장만이 아니었습니다. 김영민 서울가스 회장도 폭락 일주일 전에 자사 주식을 팔아서 450여억 원을 챙겼고 친인척 4명도 지난 3월부터 주식을 팔아서 150억을 챙겼습니다. 성광 등 일부 종목에선 공매도 물량도 쏟아졌습니다. 금융당국이 라씨에 대한 조사에 들어가는 걸 눈치챈 세력이 급하게 매물을 던지면서 이 폭락 사태가 난 거 아니냐는 의혹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검찰과 금융당국은 합동수사단을 꾸린 지 2주 만에 라씨와 측근들을 줄줄이 구속했습니다. 불법인 줄 알고도 돈을 맡긴 고액 투자자들, 또 폭락을 의도했거나 폭락 직전 지분을 판 대주주들도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30억을 맡겼다는 임창정 씨도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조만간 판가름 날 듯합니다. 시총 8조 원이 날아간 이번 주가 폭락 사태, 그 여지는 좀 더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 많은 무거운 주제를 20분 만에 끝내기 위해서 달려왔는데 한 25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네, 한 30분 정도. 이제 네, 이상으로 오늘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예, 이제 질문을 좀 해주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소원 교수님 질문해 주십시오. 최 교수님,
지금 묵음으로 돼 있는데요. 묵음 해제해 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질문이 아니고 그냥 박수. 박수 치신 거군요. 예, 예.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잠깐만요. 요 소리를 좀 키워야 질문 내용이 들릴 것 같아서. 네. 그러면 제가 먼저 짧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번째 토픽에서 GPTs를 학습을 시켰는데 그게 학습 자료는 그럼 아까 그 시험 토팍이라 그러셨나? 그 티팩을 학습시킨 건가요? 아니요, 네. 티팩을 학습시킨 게 아니라 주요 법령을 학습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유권 해석집, 금융당국의 유권 해석집을 학습시킨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그 어려운 질문들이 있거든요. 네. 네, 그런 것들을 이제 개별적으로 네. 과외를 시킨 거죠. PDF 파일을 네. 갖다가 올리면은 PDF 파일을 올린 거고, 네. 옆에 있는 이런 투자자문업자, 투자이름업자 이런 거는 텍스트 파일로 제가 만들어서 텍스트 그건 또 파일로 따로 만드시고. 예, 예. 네. 대략 뭐 책 한 10권 정도가 학습됐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네네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제가 좀, 짧게 해달라고 발제를 해달랐던 이유는 이제, 질문을 많이 하시고, 그래, 문답 형식으로 배우는 게 더 좋으니까 그렇게 했거든요. 예, 김덕태 대표님 질문해 주십시오. 예. 뭐 빠지자고 항상 질문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아까쯤에 영지식 증명 이게 지금 자금 세탁 방지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문제이기도 한데요. 근데 영지식 증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본인이 그 허용을 본인이 스스로 이제 내보이지 않는 이상 그거를 알 수가 없게 한 기술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자금 세탁 방지로 큰 돈이면 이제 강제로라도 추적이 될 수 있어야 될 텐데 그게 해외라든가 국내라든가 어디서든 간에 어떤 그 방안이라든가 힌트라든가 그런 게 있나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뭐 영업 비밀이긴 한데요. AML 쪽에 이제 inherent risk value라고 한 다음에 behavior risk라고 있거든요. 이거는 엄밀하게 따지면 그 제로 날리지 프루프하고는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영지식 증명을 통해서 CBDC하고 이 국제 간 결제를 하는 데 있어서 아예 그쪽 데이터, 그러니까 레이어 2 쪽에 접근하지 않고 레이어 1 레벨에서 해결하려고 저는 현재 그 자료를 지금 현재 납품 자료를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영지식 증명과는 어쨌든 관련 없는 그거랑 상관없이 이제 해결을 한다는 건가요? 아니요, CBDC하고 스위프트하고 결합이 될 때 개인 정보들은 다 영지식으로 이제 다 암호화가 돼 있는 거죠. 근데 거래 자체도 다 이제 그 알 수가 네네네. 없는 상태가 될 텐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추적을 할까요? 그게 제 이제 영업 비밀입니다. 그러면 전 세계 이 네, ZKP는 그 레이어 2에서 돌아가게끔 이제 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이제 하는 거는 이제 레이어 1 레벨에서 그 리스크 밸류로서 그 거래를 브로킹하거나 아니면 허용해주는 이런 방법을 쓸 예정입니다. 그럼 레이어 2에서만 돌아가고 활용되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 경우는 대책은 없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현재 그 영지식 증명에도 처음에 세팅할 때 오딧 기능이 있거든요. 오딧 기능이 들여다볼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중앙은행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뭐라 그럴까요? 그 슈퍼 유저인가? 그거는 영지식을 디자인할 때 처음 세팅할 때도 뭐 영지식 그 방법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방법론에서도 세팅할 때 중앙화된 절차가 한번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CBDC에서 영지식 증명을 세팅하거나 이거 할 때 처음에 중앙화된 프로세스를 한번 거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오딧 기능이라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세팅 프로세스라고 얘기하는데 그걸로 추적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딧 기능을 갖는 이제 어떤 특수한 그 권리자한테만 네네네. 접근할 수 중앙은행에서 있는 기능을 뭐 우리 뭐 제공하는 영화에서 거고 보면 한두 명 정도
예. 그 정도만 볼 수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야. 그건 자연스럽긴 한데, 그러면은 이제 알레오 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라든가 자산을 모조리 다 그냥 영지식 증명으로 이제 부투하게 만들어 버리는데, 그렇게 오딕 기능이 들어가지 않고 설계되는 거는 대책이 없는 거죠. 오딕 기능이 일부러 설계한 그런 코인이나 CBDC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는 방법인 거죠, 그는. 이거는 이제 우리 이윤노 교수님께서 더 잘하실 것 같은데 저보다. 제가 뭐 장표 한 장만 보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죠, 그렇죠. 어려운데, 네. 근데 이제 영지식 증명에는 크게 세 가지 절차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레퍼런스 스트링을 만드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멀티파티 컴퓨테이션으로 그 영지식 증명을 할 때 랜덤 패러미터, 그다음에 영지식 증명을 누군가가 제출하면 검증하는 베리피케이션 루틴이 있는데, 그 베리피케이션 루틴에서 쓰는 레퍼런스 스트링을 셋업 단계에서 만들어 놓는 게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 놓으면 이제 영지식 증명이라는 거는 이제 어떤 컴퓨터 프로시저인데, 그 프로시저에서 이제 아웃풋이 나오고, 그 아웃풋이 올바른 절차를 거쳐서, 즉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생산한 올바른 아웃풋인지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 프로브를 증명을 제시를 해주는 거고, 그러면 이제 증명자의 역할은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증명자는 나는 뭐 자금 세탁을 하지 않았어 라고 자금 세탁을 안 했다라는 증명을 제출을 하게 되는 거고, 아웃풋하고 뭐 거래가 이제 아웃풋이 되는 거고, 내가 누구한테 뭐 돈을 줬다. 근데 이거는 자금 세탁 방지 절차를 다 따라서 지급한 거야. 그러면 그 증명을 제출하면 검증자는 그 아웃풋이 그 증명하고 일치하는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루틴이 되고, 그걸 이제 확인을 해보면 이제 그 확인자는 뭐 당국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수신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오디트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수신자는 그 아웃풋하고 증명만 검증을 딱 해보면 이제 이거는 자금 세탁을 방지한 거래구나. 혹은 아닌 경우에는 이제 들통이 나는 거죠. 자금 세탁했구나 얘네. 절차를 안 따랐구나. 그러면 이제 걸립니다. 예, 대충 그러면 소설을 쓰자면 이제 장표 하나로. 지금 소설로 지금 만들어서 이제 한국은행에 아니, 그러면 자금 세탁을 하지 않았다는 증명이 가능한 거예요? 지금 스마트 컨트랙트나 이런 거 쓰는 거는 보통 간단한 아니요. 루틴을 그거는 자금 세탁이냐 아니냐는 거는 약간 법제적이고 그다음에 후행적이 이런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그 트랜잭션이라기보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저희 AML 쪽에서 측정하는 방법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이니셜 리스크 밸류랑 비헤이버 리스크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가미를 해서 우리가 프레딕트 하는 거지. 그 우리가 지금 뭐 USDT로 해외에 보낸다고 해서 그게 범죄는 아니거든요. 사후적으로 그게 법원에 가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트랜잭션 자체에 이게 자금 세탁 행위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어쨌든 그러니까 송금이 명확하면 그거를 이제 믹싱을 하거나 그러지 않고 송금이 명확하면 일단 추정이 아까 김정은 씨 그러면은 송금 자금 보낸 아닌 거 거랑 아니에요? 똑같은 거거든요. 김정은 씨한테 송금 보낸 게 이거는 정상적인 거래였어요. 아까 보셨죠? 비디오예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김정은 씨가 한국에 있는 김정은 씨가 돈을 보냈는데 남아프리카 은행이 이거는 이름이 비슷해서. 비슷해가지고 묶어놓은 거거든요. 그런 그렇게 되면 식의 작동할 수 있게끔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블랙리스트를 뭐 전 세계가 공유해서 그쪽으로 송금 안 했다는 걸 해야 네. 되는 건데 공유하고 그런 있어요. 방법을 말씀하시는 그게 AML이죠. 네. 블랙리스트를 트래블. 와치리스트 필터링이라고요. 그렇게 지금 현재 그 퍼즈 매칭 그 기법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70에서 80%의 매칭률이 있으면 이제 그 엑셀레이팅이라고 하거든요. 결제 단계를 맡아가서 이 트랜잭션의 진위성 내지는 정당성을 체크하는 그런 체계가 있습니다. 그럼 이 경우는 자금 세탁 추적이 아니라 자금 세탁 방지가 되네요. 필터링을 하니까. 그렇죠.
제가 트래블 룰을 적용한 거네. 안티머니 런더링이죠.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어떤 거는 자금 세탁을 얘기하고 어떤 건 방지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컴퓨터 프로시저에서 이제 보면은 A라는 사람이 송금을 하려고 해. 예. 얘가 자금 세탁자 명단에 들어있는지 아닌지 그 기본적인 검증을 해서 증명을 붙여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뭐 X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그 블루 버튼 있잖아요. 블루 버튼. 예, 저 공공기관이다라는 인증 배지. 예, 그런 것도 뭐 가미가 될 거고요. 네, 좋은 영업 비밀 너무 질문이었고 많이 얘기했는데. 영업 비밀이 다 들통 나버렸어요. 이제 예,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전문성이 높은 분들이 많아갖고 꼬치꼬치 캐물으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 혹시 다른 질문이 또 있으신지요? 또 한 가지, 뭐, 다른 분이 질문 없으니까 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돈 같은 경우는 큰 돈은 사실은 이게 물리적인, 아까 전에 뭐, 화장실처럼 쉽게 드러나서 뭐, 서갑 박스에다 한참 망창 넣고 막 이렇게 해서 드러나는데, 이 CBDC 같은 경우는 계좌를 그러니까 CBDC도 그렇고, 코인도 그렇고, 작은 돈, 뭐, 액수 제약을 걸어도 그 계좌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가지고 분산해서 그걸 한꺼번에 송금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그리고 익명사라고 그러지만 큰 돈은 어쨌든 그 추적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에 어떤 기본적인 방안이 있나요? CBDC에서의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한? 그러니까 이제 가장 쉬운 방법이 기존에 있는 그 스위프트망에 트레이스하는 그런 모델들을 차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아고라 프로젝트라는 것도 이제 R3 코다라고 옛날 한 5년 전부터 그 각 은행들이 추진하던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형태는 똑같아요. 스위프트 전문도 사용하고 지금 현재 트래블 룰 자체도 IVMS라는 그 스위프트 포맷을 차용해 가지고 돌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고라 프로젝트들도 어떻게 보면은 중앙은행들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거지, 그 시스템 자체는 되게 간단해요. 그러니까 노드라는 게 이제 각 중개은행이라든지 샌더뱅크라든지 리시버뱅크라든지 개런티가 된 애들끼리의 거래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이 노드 중에 그 다크웹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신고되지 않은 노드가 있는 거래가 안 되게끔 아예 막아버리는 거죠. 그런 근데 이게 방식을 추진하는 거예요. 아고라 전에도 스위프트가 원래 그렇게 안전하게 돼 있는 거 아니었어요? 예. 근데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코인들이 나오고 메인넷들이 나오니까 이제 그걸 쓰지 말라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네, 그 아까 저도 한 번 더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이제 첫 번째 파트에서 나온 것들 가령 하드웨어 월렛이나 카드 월렛 같은 걸로 해서 이제 증여세 납부를 회피하려고 자식들한테 이렇게 주고 그러는 거 그런 것들이 지금 이 말씀하시는 트래블 룰이나 이 몰이 방식 목에서 시키는 거죠. 이런 거에 결국엔 나중에는 포섭이 될까요? 그러니까 걸리나요, 나중에?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제 뭐 자녀분들이 결혼한다 그러면 뭐 10억짜리 아파트, 뭐 아파트 10억짜리 없겠지만 어쨌든 전세 10억 이렇게 해주면 지금은 원래는 상증세 위반이거든요. 근데 안 해요.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자녀가 결혼한다 그랬을 때 전세금은 마련해 줘야 된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왜 그러냐면은 금융 당국이나 조세 당국도 사회적인 통념상의 개념도 있고 그다음에 내가 아들한테 10억 그 증여세 신고 안 하고 그다음에 전세 자금을 마련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증여세를 물리게 하기 위해서 투입되지는 않아요. 근데 조세 당국의 특징이 뭐냐면 경찰이랑 마찬가지인데 내가 지금 이용노 교수님을 한 방 때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법정에 끌고 가거나 신고하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둘이 내 잘못 뭐 싹싹 빌어가지고 이용노 교수님이 싹싹 빌어가지고 됐다. 그럼 넘어가면 법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옆에 계신 분이 112에 신고를 하면 와서 꼼짝없이 때린 사람은 폭행죄로 처벌을 받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원래 돈 많은 분들은 돈 자랑을 안 하거나 아니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밥을 많이 사십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탈세 신고, 탈루 신고는 국세청에서도 신고가 들어오면 무조건 나가야 돼.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112 신고를 받아서 출동한 거 마찬가지로 누가 탈세 신고를 했다 그러면 반드시 가고 부과하고 보고하게끔 돼 있어서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제보가 있어야 돼. 그리고 대부분 재산이 암만 많다 그래도 소비를 하면 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 아들한테 10억을 징여했는데 얘가 10억을 하루 저녁이든지 아니면 한 달 동안 다 탕진했다. 징여세 탈루가 안 됩니다. 그 10억을 가지고 얘가 착실하게 뭔가를 등기를 했을 때 그때 탈루가 되는 거지 소비를 했을 때 문제가 안 된다. 그러니까 첫 번째 신고를 안 하면 문제가 안 되고 두 번째 등기를 하지 않고 소비를 해버리면 문제가 안 된다. 예. 등기의 경우에는 뭐 아파트를 샀다 그 돈으로. 그렇죠. 그러면- 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제 추적이 들어가는 거죠. 혹시 현장에서도 또 여기 질문이 있으신 분들 말씀해 주시면. 흔적이 남지 않는 코인이 있는데 채굴장에서 막 채굴한 코인이 이거는 사실 이제 아는 사람은 아는 건데 채굴장에서 채굴한 거는 앞에 아무런 레코드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그런 코인은 뭐냐면 버진 코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버진 코인만 사다가 그 돈 세탁 업자가 이거 사가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지금 전 세계 채굴장의 약 3분의 1이 러시아에 와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러시아가 그 채굴장에서 채굴한 걸 비용을 받을 때 가스나 전기요금 대신에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를 받아요. 그거 가지고 이제 거래를 하게 되면 돈 세탁 방지법에 만든 그런 블랙리스트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회장님이 버진코인 얘기해서 또 재밌는 게 생각나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이제 로또를 당첨이 되면 10억 이상이면은 이제 기타 소득세 33%를 냅니다. 근데 그거를 징여를 하게 되면 45%, 58%, 그러니까 반띵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자들이 그 농협은행 본점 앞에서 당첨 실물 로또 복권을 구매를 합니다. 그게 이제 버진 로또라고 볼 수도 있겠죠. 버진 코인 것처럼. 그래서 만약에 이제 세무조사가 나와가지고 30억짜리, 50억짜리 등기를 했는데 너의 자금 원천이 어디냐 그러면 그때 이제 그 로또 복권 실물을 쫙 꺼내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조세당국에서 국세청에서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로또 복권 실물을 자금 원천으로 인정해 주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라더견 일당이 처음에 사람을 모집했던 게 그 로또 당첨된 사람을 깡이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버진 로또라 그럴까? 그걸로 그 고액자산가들을 처음에 모았던 예가 있습니다. 재밌죠? 네. 한번 하시죠. 네, 이제 시간이 네. 이제 되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재밌는 얘기는 또 다른 네. 프로그램에서. 네, 다음 기회에 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